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 K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뭐 오건영 신한은행 무슨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저기서 강연하고 계시는 김용현이라든가 김영익 교수님, 그다음에 강영현 이런 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주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을 제 나름으로 정리한,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지식 수준이 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다 빼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그동안 이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달러 패권. 이 달러 패권은 그 2차 세계대전 요때쯤에 이제 근본이 시장이었다가 이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우디에게 그 안전 보장을 해주면서 달러로 원유를 결제하게 하면서 이제 달러가 전 세계의 이제 기축 통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달러를 찍잖아요. 아니, 달러를 찍는 게 아니라 원화를 찍잖아요. 그래서 원화를 이제 공급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들이 모여 있는 소위 말하는 FOMC 이런 데죠. 이런 데서 이제 세계 굴지의 은행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달러를 찍어내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구조입니다. 어쨌든 달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달러는 미국이 발행을 하죠. 미국이 발행을 하고 이것도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는 가령 이제 원화, 엔화, 위안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달러로 가치가 매겨져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달러를 많이 공급하게 되면은 달러를 많이 공급하면 달러 값이 떨어지는 거죠. 대신에 또 수요가 올라가면 또 달러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가 되면서 미국은 되게 쉽게 돈을 벌고 있죠. 왜냐하면 100달러 하나 찍는데 100원이면 되는데, 100달러 찍는데 100원이면 되는데, 이게 100원을 들여서 100달러를 찍으면 한 14만 원짜리 이게 돈이 돼버리는 거잖아. 우리나라 돈으로, 원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면서 전 세계에 달러를 이제 계속 공급을 해주고, 얘네가 부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이 부채가 1경이 넘는다 그래서 난리인데, 얘네는 1경이 아니라 10경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요. 부채가. 그래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이제 미국이라는 미국에서 찍는 달러라는 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신용에 있죠. 미국의 신용. S&P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 신용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달러는 미국이 붕괴하지 않는 이상 이 달러 패권은 영원할 거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이제 중요한데, 이런 거죠. 달러를 2008년도에도 엄청나게 공급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때. 그리고 나서 팬데믹 때 또 엄청나게 달러를 공급을 했죠.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달러를 직접 꽂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쓸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주던 식으로 그냥 월급 몇 개월치를 그냥 한 방에 이제 쏟아내서 2008년에 쏟아 부었던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10배 이상 가까이 썼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엄청나게 풀리니까
은행이 이렇게 있으면 은행은 1달러 가지고 1달러가 은행에 있으면 10달러를 10달러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구조예요. 10달러를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니까 은행에서는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자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은 달러를 기업들은 누구나 가져올 수 있었죠.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너무 넘쳐나는 상황이다 보니 기업은 돈을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다 투자하면 좋지만 투자하지 못한 돈을 다시 또 은행에다 넣게 되죠. 그러니까 은행이 돈이 넘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넘치게 되니까 이 은행은 이 자기네 지분으로 온 은행에 자기네 지분으로 온 이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놔두면은 얘네도 뭐 이자고 뭐고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연준이죠. 연준에 뭐 하루짜리 뭐라 그러죠? 어쨌든 하루만 넣어도 0. 몇 프로 주는 거기다 돈을 또 예금했다가 하루 만에 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자 놀이를 하면서 이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확정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채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국채가 있어요. 국채가 있으면 뭐 2년물이 있고 뭐 10년물이 있으면 이 국채를 사기 위한 가격이 있겠죠. 얘가 뭐 1달러고 얘가 2달러다고 치면은 뭐 1달러짜리를 사면은 뭐 2년 있다가 몇 프로 이자를 줄게. 2달러짜리를 사면은 10년 후에 몇 달러 뭐 몇 프로의 이자를 줄게. 해서 이제 이자 확정 이자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확정 이자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만 채우면 요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은행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 은행들이 이렇게 은행에 돈이 있는 거를 대출을 해줬죠. 기업에다가. 기업이 이제 돈이 많아졌어요. 기업이 돈이 많아서 기업이 다시 은행에다가 돈을 또 넣습니다.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연준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하루짜리 이제 완전 단기 그걸 뭐라 그러던데 어쨌든 거기다 넣고 이제 국채를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가장 안전하잖아. 망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이 국채가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저도 이제 뭐 정확하게 뭐 금리가 오른다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왜 떨어지고 뭐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뭐 금리가 2%일 때 10,000원에 국채를 샀는데 금리가 3%가 되면 국채가 0.8이 되는 거야. 0.8달러가 되는 거야. 1달러에 샀던 게 뭐 이런 식으로 뭐 0.98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렸죠.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 달러가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는 결국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모든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그러면서 이제 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을 빚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경제가 이제 달궈지는데 그거에 이제 최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호황기라고 맞이해 본 적은 없지만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고 하면서 미국은 엄청난 호황이었죠. 뭐 사람들이 뭐 일을 안 해도 몇 개월치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뭐 이제 쭉 오르고 뭐 고용도 안정되고 임금도 같이 오르고 물가도 같이 올라서 너무 빠른 속도, 그러니까 모든 거는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낮은 기울기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걸 이제 골드락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드락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 급하게 이렇게 커브를 들여서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1930년도에 맞이했던 경제 공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금리를 이제 인상하게 돼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니까 금리를 인상하는데 이것도 너무 가파르면은 이제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금리 인상 속도도 매우 빨라졌죠. 그래서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금리를 여기까지 막 끄주고 올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은행은 안전한 국채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유보금 같은 걸 은행에다 이제 넣어놨겠죠. 근데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를 오른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한 1달러가 있으면 기업 다른 곳에다가 10달러를 대출해 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나가 있는 돈이 엄청 많겠죠. 그동안 대출 많이 해줬을 테니까. 그리고 기업은 자기가 예금한 돈을 이제 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 이거를 또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죠. BIS라고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현금을 맞춰서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은행에서 기업들이 이제 갑자기 인출을 이제 많이 하면 요거를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죠. 뱅크런이라고 하게 해서 현금이 없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해요? 국채를 이제 팔아야죠. 국채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다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을 주려고 국채를 매도했는데 내가 처음에 샀던 가격은 2만 원이었는데 지금 팔려니까 1.8달러가 돼버린 거야. 20%씩 손해보고 팔게 되니 은행이 부실이 오는 거죠. 은행이 부실. 이게 지금 SVB라는 은행의 파산으로 이루어 결과값으로 이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SVB라는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뭐 IT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되게 유수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권으로 치면 미국에서 뭐 19인기 정도 한다고 하던데 이건 작은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엄청 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역 은행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파산을 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얘네가 파산하기 직전까지도 은행은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국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국채를 10년물짜리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는데 이게 손실평가가 재무제표에 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실현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이자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먹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냥 들고만 있어도 이거 다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니까 이제 시세 차익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팔았을 때 이제 손실 평가가 이제 은행에 잡히면서 얘네가 파산을 해버립니다. SVB가 지금 파산을 했죠. 파산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달러를 풀었는데 지금 SVB만 국채에 투자를 한 거냐? 이건 아니죠. 전 세계가 미국 국채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미국 국채에. 물론 얘네가 이제 투자할 때 뭐 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안정장치들을 제대로 걸지 않고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실이 이제 급격하게 터졌다고 하는데 요게 갑자기 스위스의 CS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 스위스 은행의 2위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KB 다음에 뭐 신한인가요? 신한은행이 지금 갑자기 망해서 가지고 KB은행 USB죠. USB. 여기서 인수를 해갔어요. 이번에 인수를 해갔죠. 인수를 해갔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인수할 때 하루아침에 야, 너 갖고 와. 이래가지고 인수하나요? 아니죠. 특히 은행이나 그 보험, 증권사 같은 경우는 안에 부실이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사하는 데만 대부분 한 1년 넘게 걸리는 게 대부분이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근데 60% 정도 삼각했나? 60% 가격에 샀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1달러게 된 줄 알았죠. 1달러게 된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CS은행이 가지고 있던 코코 펀드, 코코 채권 이게 지금 22조가 삼각된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건영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쉽게 빌릴 수 없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이 기업에서 채권을 팔아요. 채권을 파는데 요 채권을 다시 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놓은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소위 말하는 똑똑한 분들이 돈 굴리는 어떤 그런 그 도구를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형식으로 많이 꽈놓은 거죠. 예, 채권으로도 팔았는데 요게 나중에 주식으로도 전환되게. 그러니까는 이자율 높은 채권도 팔면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뭐 대박 구조죠. 네, 대박 구조인데 이게 이 채권을 또 얘네 은행에서 다 사는 게 아니라 요거를 또 일반 뭐 기업이라든가 금융권에다가 또 팔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거니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나중에 휴지가 될 수 있다. 요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은행이 망했을 때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CS에서 이게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22조라고 합니다. 22조. 이게 22조가 저는 감이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2조가 어느 정도 전 세계에서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22조 코코 채권 뭐 코코 펀드 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럼 이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1년의 사태가 되게 빠르게 진정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빠르게 진정되고 있어요. 진정. 여기에는 이제 FOMC 연준에서 그 너네가 돈이 필요하면 가져다 써. 돈 대출해줄게. 얼마든지 요런 이제 정책을 내놨죠. 그래서 당장 유동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은행들에게 지금 니네가 뭐 국채 투자한 거를 담보로 잡혀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 뭐 요런 이제 정책을 또 하나 내가지고 지금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킨 다음에 CS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UBS 니네가 좀 얘네 거 좀 사. 얘네 인수해 해가지고 인수를 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1달락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1년의 사태를 보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보면 SVB가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고 CS도 제 기억으로는 CS가 위험하다는 뉴스 주말 제외하고 주말 끼고 나서도 일주일도 안 됐는데 문제 터지면서 UBS인가 여기에 인수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거예요. 일단 빠른 속도. 물론 정책을 빨리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다른 데로 퍼져나갈 것에 대한 정책 당국의 그 급함, 조바심, 위험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금융은 다른 말로 신용이잖아요. 왜 신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미국의 달러가 모든 재화, 모든 통화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원이든 N이든 뭐 위안화든 다 달러로 계산을 하죠. 금도 달러로 계산하고 뭐 어쨌든 이 달러를 기본으로 해서 금이 얼마다. 금은 이게 뭐 1,000달러다. 그럼 1,000달러면 원으로 해석하면 원 달러 환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1,40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미국의 달러가 신용을 잃으면 예전에는 금이라는 것으로 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어떤 담보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미국이라는 이름 하나로 달러 찍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전기 돌리면 그냥 돈이 무한대로 나오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아무 담보 없이 그냥 미국이라는 이름 하나 달고 달러 딱 찍으면 그냥 나오는 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신용인데 이 달러를 가진 미국 국채에 투자했는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이게 신용에 좀 스크래치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도 이렇게 올리는 중인데 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가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가 됐죠. 자, 0.25를 올린지 오늘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결과를 받아보는데 0.5를 할지 0.5를 할지 안 할지 지금은 현재 내릴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 SVB 나오고 CS가 나오니까 원래는 파월이 그전 그 회의록에서만 그 얘기했을 때만 해도 0.5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점도표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했고 근데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 소위 얘기하는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일단 막았어요. 막은 것처럼 보여요. 막았다. 그냥 막은 걸로 할게요. 요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금리를 또 0.25든 0.5도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금리를 오르면 국채 가격은 또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아까와 같은 SVB와 같은 사태가 다른 곳에도 또 터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은행은 더 많이 손해보겠고 그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은 이게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0.5, 0.25, 0.5를 올렸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나올 게 예상이 돼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거나 금리를 내린다. 이게 그러면 또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거나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0.5 올린다고 얘기했던 애가 뭐 금융위기 금융 시스템 그걸로 0.25 정도에서 마무리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금리를 내리거나 금리를 동결했어? 그래서 국채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해? 그렇게 안 좋아? 금융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유튜브 여기저기서 보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긴급하게 반응하니까 얘네는 선반영 하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주가에는 별로 좋을 일이 없겠죠. 반대로 금리를 올려도 문제인 게 금리를 올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고 SVB만 혹은 CS만 전 세계 수백, 수천 개, 수만 개 은행이 얘네들처럼 그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게 얘네 두 개뿐이겠느냐. SVB처럼 투자한 은행이 한 군데도 없겠느냐. 다른 데는 없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능성이 좀 적죠.
예, 얘네가 했던 것처럼 어딘가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얘네보다 더 위험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딘가에서 또 뱅크런이 나오면 똑같은 구조로 SV 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국채 가격이 또 하락한 것 때문에 또 파산하고 일련의 사태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주식시장 들어왔어요. 주식시장에 2008년도 차트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 한번 이렇게 올라주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조금 더 올라왔었나?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한번 지지해서 요 반등 한번 해줘요.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때쯤에 이제 뭐 리먼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미 나왔어. 리먼 뭐 이야기들은 뭐 여기나 여기 정도에서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빵 하고 터뜨렸는데 그 전에 올라가면서 조그만 은행 하나 파산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조그마한 은행 하나가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연달아서 이제 쫙 물고 늘어져가지고 여기에서 뭐 금리를 어떻게 하고 뭐 젖지고 하면서 봉합되는 형식으로 가다가 그냥 망했거든요. 뭐 제가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금융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시기고 위험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왕국님 퀀텀 투자 하시는 분이죠. 예, 이분 말씀으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소위 잘한다는 세계적인 트레이더는 이미 다 현금 확보했다고 하고요. 예, 현금 확보를 했다고 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냅다 가져다 팔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미국의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우리가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안 일어나면 좋은 거지만. 그래도 지금 판이 약간 어려워졌어요. 주식판, 뭐 금융판, 뭐 부동산판 이 판들이 지금 되게 조그만한 돌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작은 이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대체 우리가 이제 뭐 할 게 없죠. 왜냐면 뭐 우리에게는 뭐 결정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이라도 반등을 한다면 조금씩이라도 현금을 좀 마련해 두고 위험 관리하는 정도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주식에 다 물려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식이 없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상황 추이를 보고 주식 투자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타 하시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죠. 뭐 하루 이틀 넘어가는 것 정도는 뭐 내일 모레 이게 또 한순간에 무슨 일이 터지기는 하는 거니까요. 예. 뭐 위험이 있지만 뭐 큰 돈을 막 한 번에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트레이더 실시간 그 영상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기존의 화랑장에서 1억에서 뭐 10억 가까이 투자하시던 분이 지금은 뭐 많이 줄여가지고 뭐 1천에서 한 1억 정도로 혹은 뭐 1천에서 뭐 한 3억 정도로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투자하시는 거 보실 거예요. 비중을 많이 줄여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하락장이니까. 지금 상승장도 아닌 상황에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금융 시스템 안정화 부분도 있고 이 두 개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에 미중 무역 분쟁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거기에 뭐 CS랑 SVB 망했고 여기에 뭐 번외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을 또 흡수통일 한다는 이런 또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님은 지금 언제 들어오셨나? 어쨌든 우리 민생에 신경 쓰고 있는 국회의원 대통령은 아직은 잘 안 보이니까요.
삼성전자가 잘해주길 빌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떠나서 뭔가 판이 휘청휘청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판이 있으면 지지 라인이 요 삼각형 하나뿐이어가지고 중심이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면 막 급격하게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고, 작은 이슈에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소위 얘기하는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 2008년도에 망할 때, 제가 주식 망할 때 이거에 여기서 손절 못해서 이거 다 당하고 망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만약에 언젠가 이런 라인이 잡힌다라고 하면 좀 과감하게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잡소리 꺼내드렸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